TK그룹의 40층 회의실은 바깥에 늦여름 햇살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 TK그룹의 부회장이자 얼음으로 빚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냉철한 남자였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검은 눈동자가 막힘없이 보고를 이어가던 기획본부장을 꿰뚫었다. 그래서 결론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가.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중년의 본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변명했다. 부회장님, 그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태준이 가볍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기 때문이다. 그는 시선을 돌려 프로젝트 계획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변수는 예측하고 통제하라고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기만이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과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본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가 그의 길고 단단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아리아시티 프로젝트는 TK의 미래다. 내일 오전까지 변수가 아니라 해결책을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TK에 없을 거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남겨진 임원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저것이 바로 강태준이었다. 감정도 자비도 없이 오직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 그리고 그의 현재 가장 큰 목표는 서울의 낡은 공업지대를 최첨단 주상복합단지 아리아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그의 앞을 막을 수 없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그린 스페이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는 푸른 잎사귀를 가진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정원의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다. 이곳의 대표이자 유일한 정직원 조경 건축가 이하은은 두꺼운 서류 뭉치에 코를 박고 있었다. 바로 아리아시티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였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업계 최대의 프로젝트가 과연 어떤 환경적 비전을 담고 있을까 궁금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호기심은 의문으로, 의문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수치들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생태계 보존 계획은 구체성 없는 미사역으로 가득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철새, 도래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부분에서는 허수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이건 사기야. 혜원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인장 화분을 바라보았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생명력. 그녀가 조경 건축가로서 추구하는 가치였다. 거대한 자본의 논리 앞에 수많은 생명과 환경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며칠 후 프로젝트 주민공청회가 열리는 구청 대강당은 TK그룹 직원들과 몇몇 기자들 그리고 동원된 듯 찬 몇몇 주민들로 채워져 있었다. 단상 위에서는 TK그룹의 담당자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아리아시티의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압도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형식적인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였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질문이 있습니다.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이하은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들어보였다. 보고서 112페이지 지하수 오염 확산 모델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용된 데이터가 10년 전 지질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인근 지역의 지반 공사로 인해 지하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날카로운 지적에 단상 위의 담당자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지만 해운은 그의 말을 자르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245페이지의 법정 보호종 서식지 관련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고서에 언급된 희귀식물 군락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자 의도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TK그룹 직원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이런 식의 정면 도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강당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무심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 여자 이하은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계산 속에는 존재하지 않던 변수였다. 태준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는 단상 아래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으로 해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위압감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곤충학자가 희귀한 벌레를 관찰하는 듯한 무감정한 호기심만이 번뜩였다. 이하은 씨라고 하셨습니까? 그린 스페이스 대표. 그는 그녀의 신상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해운은 주눅들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태준은 입꼬리를 살짝 비트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경고에 가까운 차가운 냉소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기하신 문제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TK그룹의 전문가팀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작은 회사의 대표께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유감스럽군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와 모욕이 담겨 있었다. 해운을 향한 무시이자 그녀의 전문성에 대한 공개적인 폄하였다. 그러나 해운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부회장님,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환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기만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의 미래가 과연 밝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근간을 이루는 정직성입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짜증이나 분노와는 다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의 미묘한 동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돈과 권력으로 굴복시켜왔다. 그의 눈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신선한 충격인 동시에 심기를 건드리는 불쾌함이었다. 강태준의 검은 눈동자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찰나의 시간 동안 해운을 뇌리에 새기듯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겁게 강당안을 짓눌렀다. 차가운 재벌에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작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씨앗이 예고 없이 날아와 박혔다.
아직은 그저 작은 균열일 뿐이었지만 가장 단단한 빙벽도 결국은 작은 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었다. 공청회장에서 나온 강태준은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김 비서가 조용히 차문을 열었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서울의 밤거리로 나섰지만 태준의 머릿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아니, 소란스럽다기보다는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킨 파문 같은 것이었다. 그는 무감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여자 이하은, 알아봐. 이미 조사해서 보고서 올려두었습니다, 부회장님. 김 비서는 태블릿 PC를 켜서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이혜은의 이력서와 그녀의 회사 그린스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학력, 몇몇 작은 공모전 수상 경력,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1인 기업. 태준의 입가에 옅은 냉소가 스쳤다. 이런 미미한 존재가 감히 TK그룹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었다. 처리해. 그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지극히 단순했다. 그러나 그 두 글자에 담긴 의미를 김 비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회유하고 듣지 않으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 숨통을 끊어놓으라는 의미였다. TK그룹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반대자들을 다뤄왔던 방식 그대로였다. 김 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세계에서 이하은이라는 변수는 이제 곧 제거될 예정이었다. 다음 날 오후 그린스페이스 사무실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다. TK그룹 법무팀 소속이라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는 공청회에서의 하은의 날카로운 지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본론을 꺼냈다. TK그룹이 혜은의 회사와 파격적인 조건의 자문계약을 맺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금액의 2배, 3배라도 맞춰줄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작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다. 공청회에서 제기하셨던 문제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아리아시티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뇌물이었다. 그녀의 신념과 양심에 가격표를 붙이려는 시도였다. 혜은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원칙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변호사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하은 대표님, 현명한 판단이길 바랍니다. TK그룹에 호의를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굳이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하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관할 세무서에서 기습적인 세무조사가 나왔다.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회사를 운영해온 하은에게서 털어낼 것은 없었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며칠 동안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애써 수주하였던 작은 공원 설계 프로젝트의 발주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유를 묻자 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가장 큰 타격은 구청에서 내려왔다.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던 소규모 쉼터 조성 사업의 건축 허가가 갑자기 보류된 것이다.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다. 모든 것이 TK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은의 작은 회사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통장 장원은 바닥을 드러냈고 직원 없는 사무실의 월세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깊은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혜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 그녀는 외로운 섬처럼 느껴졌다.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책상 위 주민 공청회 때 들고 갔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다.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종이 뭉치가 그녀의 투지를 다시금 일깨웠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들이 힘으로 나온다면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했다. 다음 날부터 혜은은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아리아시티 개발 예정지구였다. 낡은 공장들과 허름한 주택들이 뒤섞인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보상 문제로 TK그룹과 몇 차례 마찰을 겪고 지쳐 있었다. 그들은 외부인인 혜은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혜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나 법조항을 이야기하는 대신 주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구멍가게에 들러 주인 아저씨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잃게 될 것들이 단지 낡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이웃 간의 정이었고 골목길 구석구석에 스며든 삶의 역사였다. 어느 날 저녁 혜은은 동네의 작은 공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흙장난을 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슈퍼를 운영하는 박 여사였다. 그녀는 보상 협상에서 가장 완강하게 버티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박 여사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혜은에게 물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당신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있어. 혜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떡고물은요, 할머니. 그냥 이 나무가 아까워서요. 그녀는 공터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를 가리켰다. 이 나무 한 그루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봄에는 새들을 불러 모으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흙을 지탱해줘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죠. 아리아시티 계획서에는 이 나무를 그냥 베어버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쉼터와 작은 놀이터가 어우러진 공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지키면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그림에 박 여사의 경계심 가득했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날 이후 동네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박 여사가 마음을 열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혜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혜은은 작은 마을 회관을 빌려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그녀는 TK그룹이 제시한 장밋빛 미래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 즉 환경오염 문제와 그로 인해 주민들이 겪게 될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녀의 손에는 조작된 보고서가 아니라 그녀가 발로 뛰며 직접 조사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하운 대표 현재 개발지구 주민들과 접촉하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동요가 심각합니다. 김 비서는 몇 장의 사진을 태블릿으로 띄웠다. 사진 속에는 이혜은이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고립되어 질식사하기를 기다리던 먹잇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들풀 같았다. 태주는 말없이 사진을 응시했다. 분노와 짜증이 가라앉은 자리에 차가운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꺾이지 않는 여자. 위협 앞에서 무너지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장을 바꾸어버린 여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생긴 사소한 균열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의 파열음이 되어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이하은의 얼굴을 확대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TK그룹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이하은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이 절실했다. 수소문 끝에 그녀는 환경문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대부분은 TK그룹의 이름을 듣자마자 손사래를 쳤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산이 없을 뿐더러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낡은 건물 3층에 자리한 작은 법률 사무소였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갓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듯 앳된 얼굴의 청년 최진우 변호사였다. 그는 돈 안 되는 공익소송을 전담하다시피 해 동기들 사이에서는 별종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혜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반짝였다. 이거 정말 엄청난데요.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라니 가슴이 뜁니다. 최진우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분하고 있었다. 그는 혜은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관련 법규와 판례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은 서류 더미로 발 디딜 틈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들은 단순한 환경법 위반을 넘어 프로젝트 자체의 허가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낡은 서울시 도시계획 자료를 뒤지던 최진우가 소리쳤다. 찾았어요. 여기요. 하연 씨 그가 가리킨 것은 수십 년 전에 흑백 지도와 함께 첨부된 낡은 공문서였다. 내용인즉슨 아리아시티 개발 부지의 일부가 과거 중요한 가마터 유적이 발견되어 문화유산 보존지구로 잠정 지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잊혔고 공식적으로 지정 해제된 기록도 없었다. 그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비록 작은 부지였지만 법적으로 문화유산 보존지구로 묶여 있다면 대규모 공사를 강행할 수 없었다. 최소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것은 TK그룹의 완벽한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였다. 혜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즉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소식은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하지만 TK그룹 아리아시티 문화재 훼손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TK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여론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무팀장과 임원들을 세워두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질책하고 있었다. 수백억짜리 법무팀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못했단 말인가. 그의 분노는 뜨겁지 않고 지독하게 차가웠다. 임원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다. 태준은 그들을 내보낸 뒤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진행 중인 압박 전부 중단해. 대신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보고해. 누구를 만나고 어딜 가고 무엇을 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는 전략을 수정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하은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감정만 앞서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치밀하고 끈질기고 영리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만 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책상 위에는 매일 이하은의 일과를 담은 사진과 영상 파일이 올라왔다. 그것은 협박용 자료 수집이 아니었다. 오직 강태준 자신만을 위한 상대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였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하루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로웠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작은 양로원의 옥상 텃밭을 찾았다. 혜은이 직접 설계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든 공간이었다.
태주는 차 안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값비싼 옷 대신 편한 작업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들과 함께 잡초를 뽑고 있었다. 흙이 묻은 손으로 상추를 따서 할머니의 입에 넣어주며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계산이나 가식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주말에는 그녀가 홀로 국립수목원으로 향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태주는 수행원 없이 직접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멀찍이 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등산객들처럼 정상을 향해 서둘러 걷지 않았다. 대신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거나 오래된 나무의 거친 껍질을 스케치북에 옮겨 담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자연과 교감하는 그녀의 모습은 태준에게 있어 완전히 낯선 풍경이었다. 그에게 휴식이란 철저히 계산된 재충전 혹은 비즈니스의 연장이었을 뿐 저런 순수한 몰입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다른 날 저녁 퇴근길에 하은은 재래시장에 들렀다. 태주는 차 안에서 무선 이어폰을 통해 그녀 주변의 소리를 들었다. 아주머니 콩나물 1,000원어치만 주세요.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상인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목소리.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며 다정하게 무릎을 털어주는 모습. 그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소하지만 따뜻한 인간적인 순간들이었다. 태준의 세계는 철저한 상하관계와 거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목적 없는 친절과 이유 없는 미소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열어 오늘 찍힌 하은의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흙 묻은 손 스케치에 집중한 진지한 옆모습, 시장 상인과 마주보며 웃는 환한 얼굴. 이 모든 것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처럼 느껴졌다. 그는 사람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고 그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어왔다. 하지만 저 여자의 행동 원리는 그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돈명의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의 얼음 같던 마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나 적개심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순수한 의문과 혼란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은 대상을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은 그의 아버지 TK그룹의 강민석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부자 간의 정을 나누는 따뜻함은 조금도 없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요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식기 부딪히는 소리마저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낼 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 회장이었다. 그는 스테이크를 썰며 무심한 척 물었다. 아리아시티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아직도 이름 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발이 묶여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목소리는 늙었지만 그 안의 권위와 냉혹함은 젊은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태준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예상치 못한 문제입니다만 곧 정리될 겁니다. 그의 대답에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정리, 내 어미도 늘 그런 식으로 말했지. 세상 일이 감정이나 이상만으로 해결될 만큼 만만하다면 이 TK도 없었을 거다. 내 어미라는 말에 태준의 손에 들린 나이프가 순간 멈칫했다. 그의 굳건한 얼음 가면 아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진 것이다. 강 회장은 아들의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나약함은 가장 큰 적이다, 태준아. 특히 여자 앞에서 보이는 나약함은 너를 파멸시킬 거다. 실망시키지 마라. 식사를 마치고 저택을 나오는 길 태준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아버지의 말은 그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며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10대 시절의 강태준. 지금과는 달리 곧잘 웃고 감정이 풍부했던 소년. 그의 세상의 중심에는 늘 어머니가 있었다. 화가였던 어머니는 강 회장의 차가운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따뜻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어머니의 온실은 저택에서 유일하게 온기가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어린 태준의 손을 잡고 꽃에 물을 주는 법을 색을 섞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태준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단단한 돌이 아니라 부드러운 흙이란다. 흙은 모든 생명을 품고 키워내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그 봄은 너무나도 짧았다. 어머니는 지병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사업 때문에 늘 바빴던 강 회장은 그녀의 마지막조차 지키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어린 태준이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강 회장은 그의 뺨을 때리는 대신 더 잔인한 말을 던졌다. 울지 마라. 눈물은 약자들이나 흘리는 거다. 지금부터 너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강해지려면 차가워져야 해. 그날 이후 소년 강태준은 죽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대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얼어붙은 성벽 뒤에 가두었다. 슬픔, 기쁨, 사랑, 그 모든 것은 약점일 뿐이었다. 오직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그를 지배했다. 어머니의 온실은 폐쇄되었고 캔버스는 경영학 서적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얼음 왕국의 왕자가 되었다. 자동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태준은 눈을 감았다. 과거의 망령이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그때 김 비서의 일일 보고가 태블릿으로 도착했다. 무심코 화면을 켠 그의 눈에 한 영상 파일이 들어왔다. 이하은 대표 가족 저녁 식사. 호기심보다는 기계적인 습관에 가까운 동작으로 그는 파일을 열었다. 영상 속 배경은 작은 꽃집과 연결된 가정집의 거실이었다. 이하은이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조촐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박한 인상의 꽃집 주인이었고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다. 화려한 요리는 없었지만 식탁 위에는 웃음과 대화가 넘쳐 흘렀다. 해우는 아버지에게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네며 애교 섞인 농담을 던지고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나르며 즐거워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태준이 방금 겪어온 자신의 저녁 식사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그의 가족 식사가 침묵과 긴장평가로 이루어진 자리였다면 혜은의 식탁은 온기와 애정지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는 어떤 조건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존재하는 따뜻함만이 있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었다. 혜은이 아버지와 장난치며 웃는 모습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 온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웃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잊고 있었다고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파편들이 가슴속 얼음을 뚫고 날카롭게 그를 찔렀다. 강해지기 위해 버렸던 모든 것들, 그가 경멸하고 약점이라 치부했던 모든 감정들이 저 여자 이하은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중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셔틀콕. 화면은 꺼졌지만 혜은의 가족이 함께 웃던 모습은 그의 망막에 선명하게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하려던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저렇게 웃고 있을 터였다. 그 순간 그가 지배하는 도시는 거대한 왕국이 아니라 그를 가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과거의 메아리는 그의 현재를 흔들었고 그의 얼어붙은 심장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강민석 회장은 자신의 제국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재계와 정계를 촘촘히 얽고 있었고 그의 눈과 귀는 아들인 강태준의 주변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다. 아리아시티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고작 여자 하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아들이 그 여자를 처리하는 방식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태준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고 불필요할 정도로 시간을 끌었다. 강 회장의 방식대로라면 그 여자는 진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쥐 죽은 듯이 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그 여자의 뒤를 쫓으며 관찰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적 실수가 아니었다.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직감은 아들의 얼음장 같은 가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감정의 동요를 감지했다. 그것은 그가 가장 혐오하고 경계하는 것, 바로 나약함의 징조였다. 어느 날 오후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최측근인 윤 실장을 불렀다. 윤 실장은 수십 년간 강 회장의 손과 발이 되어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강 회장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혜은이라는 여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모양이더군.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윤 실장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처리하고 계십니다만 상대가 생각보다 끈질긴 것 같습니다. 태준이는 아직 어리다. 사냥을 할 때는 사냥감에게 감정을 이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어. 강 회장은 시가 끝을 잘라내며 말을 이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 아리아시티는 이사회의 신임을 걸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야.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대계를 그르칠 수는 없지. 자네가 직접 나서, 그것은 명령이었다. 아들의 일에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깨뜨리는 월권과도 같은 짓이. 하지만 윤 실장은 토를 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의 개입은 즉각적이고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태준이 사용했던 세무조사나 허가보류 같은 합법적인 압박과는 차원이 달랐다. 며칠 뒤 늦은 밤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혜원은 자신의 사무실 그린 스페이스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낯선 남자 2명과 마주쳤다. 그들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아가씨 혼잔데 같이 놀까? 불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한 명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혜우는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은 성인 남성이라도 당해내기 힘들 정도로 강했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다. 그때 다른 한 명이 들고 있던 소의 파이프로 그녀의 발치 바로 앞 아스팔트를 내리쳤다. 쾅 가을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다음번엔 내 다리가 될 수도 있어.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얌전히 살아. 이건 마지막 경고야. 그들은 혜은을 바닥에 거칠게 밀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혜은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팔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남아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위협이었다. TK그룹의 경고 방식이 한 단계 더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날 혜우는 최진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고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단순한 주취자의 시비 정도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혜우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한편 강태준은 김 비서로부터 혜은이 겪은 일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윤 실장이 움직였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부러뜨려 버리는.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자신의 일이었다. 자신의 적수였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이자 모욕이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녀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공포에 떨었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는 즉시 차를 돌려 하은의 사무실 근처로 향했다. 불 꺼진 사무실 창문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T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해야 하는가? 자신의 침묵이 저 여자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몰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 강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태준은 차가운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다. 이제 그 여자도 분수를 알게 되겠지. 너는 내 일에나 집중해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의 갈등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 일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반항심이 묻어났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아직도 그 여자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음번엔 부러진 다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말 명심해라. 전화는 끊겼다. 태준은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아버지의 협박은 해운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후계자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 아버지의 잔혹한 방식을 묵인할 것인가? 아니면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에게 맞설 것인가? 그의 이성은 전자를 택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심장의 균열 사이로 아주 작은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흙 묻은 손으로 할머니와 웃던 그녀의 모습, 길가에 핀 들꽃을 소중하게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평범한 가족의 식탁에서 행복해하던 그녀의 미소.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고 가질 수 없었던 세상의 모습이었다. 그 세상을 아버지의 폭력으로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태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분노와 냉철한 계산이 뒤섞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결의가 그의 눈동자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난밤의 위협은 이하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의 투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사무실의 낡은 자물쇠를 최신 보안 장치로 교체했고 늦은 시간에는 반드시 최진우 변호사나 동네 주민들과 동행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지만 그 안의 결의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편 강태준은 아버지와의 통화 이후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아직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성벽이었다. 하지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성벽 뒤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윤 실장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그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한 발 앞서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하은 대표 주변에 눈에 띄지 않는 경호를 붙여. 절대 그녀가 알아채서는 안 된다.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감정을 수습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부회장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질문하는 대신 묵묵히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다.
강 회장과 윤 실장의 다음 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악랄했다. 혜은이 반대 운동을 멈추지 않자 그들은 그녀에게 겁을 주는 수준을 넘어 아예 제거해버리기로 마음먹은 듯 했다.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혜은이 다른 작은 프로젝트 때문에 방문할 예정이었던 송파구의 한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건물 옥상에 쌓아둔 낡은 건축 자재들을 그녀가 지나가는 순간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목격자만 없다면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강태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윤 실장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의 통화 내역을 감청한 김 비서가 즉시 태준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순간 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녀를 죽일 생각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누구의 명의로도 등록되지 않은 대포폰을 꺼냈다. 그리고 이하은에게 짧은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송파 현장 방문 취소할 것.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을 조심해. 그는 일부러 건축 자재가 아닌 트럭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자신의 정보 출처를 숨기기 위함이었다. 문자를 받은 혜은은 미간을 찌푸렸다. 섬뜩한 내용의 장난 문자라고 생각했지만 지난밤의 위협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결국 그녀는 최진우 변호사에게 연락해 현장 방문을 다음 날로 미루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뉴스 속보에 송파구 상가 건물 앞에서 인부의 실수로 건축 자재가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칠 뻔했다는 기사가 떴다. 기사를 본 혜은은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익명의 문자가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오늘 그곳에 갔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누가 왜 자신을 도운 것일까? 의심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이 싸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강태준은 혜은이 무사하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단순한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려면 그녀에게 아버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칼을 쥐어주어야 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TK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룹의 가장 깊은 치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보안이 완벽한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최진우 변호사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오직 암호화된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 파일의 내용은 TK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아리아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불법 로비 자금의 흐름이 담긴 내부 감사 보고서였다. 강 회장이 직접 나서서 묻어버렸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파일을 확인한 최진우와 하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모킹건이었다. 이 자료만 있으면 TK그룹과 강민석 회장의 부도덕성을 세상에 폭로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명분을 뒤흔들 수 있었다. 혜은은 여전히 익명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그의 정체보다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중요했다 했다. 그녀는 고심 끝에 익명의 메일 주소로 짧은 답장을 보냈다. 왜 우리를 돕는 거죠? 몇 시간 뒤 답장이 왔다.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의 메일을 보고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독성 폐기물 매립지 위에는 정원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 문장을 본 순간 혜은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 그녀의 신념 그 자체를 관통하는 문장이었다. 익명의 조력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비록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존재였지만 그 순간 혜연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맞잡은 듯한 기묘한 연대감을 느꼈다.
태주는 자신이 보낸 메일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넸다. 아버지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끌어야 할 그룹을 배신했다. 단지 그가 파괴해야만 했던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동기는 복잡했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뒤틀린 정의감,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하은이라는 여자에 대한 강렬한 보호 본능. 이 위태로운 익명의 동맹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동아줄과도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의 심장을 둘러싼 두꺼운 얼음이 이제는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TK그룹의 내부 감사 보고서는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 최진우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자료 엄청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섣불리 터뜨렸다간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옳았다. 언론에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이 비자금의 흐름이 아리아시티 프로젝트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밝혀낼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혜우는 제보자가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독성 폐기물 매립지 위에는 정원을 만들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변호사님,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혹시 아리아시티 부지와 관련된 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토지 정화 사업 같은 거요. 하연의 추측에 최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두 사람은 보고서에 언급된 유령 회사들과 자금 이체 내역을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의미심장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그리너스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의 폐기물 처리 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TK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였지만 설립 시기와 자본금 형성 과정이 아리아시티 프로젝트 준비 기간과 기묘하게 일치했다. 그리너스 테크놀로지의 주소지는 아리아시티 개발 예정지구 한복판. 지금은 폐쇄된 낡은 화학 공장이었다. 그곳은 과거 심각한 토양 오염 문제로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던 곳이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두 사람을 엄습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 역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넨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무너뜨리려면 그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내야만 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그리너스 테크놀로지의 실소유주를 추적했다. 겹겹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거슬러 올라간 끝에 마침내 익숙한 이름과 마주하게 되었다. 윤 실장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소나기 안에 있었다. 태주는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아리아시티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거대한 눈속임이었다. 진짜 목적은 개발이 아니었다.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지정 폐기물을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발 부지 지하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 모든 증거를 영원히 덮어버리는 것.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은 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수만 명의 입주민과 다음 세대의 건강을 담보로 한 끔찍한 범죄였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익명의 이메일로 하연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망설여졌다. 그곳은 윤 실장이 관리하는 아성의 심장부였다. 혜은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몰랐다. 그는 고민 끝에 암호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녹색지구 그린 얼스는 검은 심장을 가졌다. 밤에는 들어가지 말 것, 낮에도 눈이 많다. 메시지를 받은 하은과 최진호는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들은 경찰이나 언론에 알리는 대신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경고대로 그곳은 철통 같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낮에는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았고 밤에는 최첨단 동작 감지 센서와 CCTV가 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그들은 매주 화요일 새벽 감시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을 찾아냈다. 경비 교대 시간과 시스템 정기 점검이 맞물리는 짧은 틈이었다. 해오는 공장 내부 구조와 폐기물 처리 공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침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조경 건축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전사였다. 작전 당일 새벽 짙은 어둠을 틈타 해운과 최진우는 공장 담벼락에 사각지대로 접근했다. 최진우가 망을 보는 사이 해운은 미리 파악해둔 환풍구를 통해 공장 내부로 잠입했다. 낡은 공장 내부는 역한 화학 약품 냄새로 가득했고 발소리 하나하나가 거대한 공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폐기물 저장고로 향했다. 그 순간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최진우가 다급하게 무정의로 속삭였다. 혜은 씨, 빨리 나와요. 트럭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혜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눈앞에 쌓인 수상한 드럼통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육중한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철커덕.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누구냐? 거친 목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윤 실장의 수하들이었다. 모든 것은 그들이 파놓은 덫이었다. 혜은의 침투 시도를 미리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혜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휴대전화를 품 안에 깊숙이 숨겼다. 이 모든 상황은 강태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는 혜은의 계획을 미리 예측했지만 막지 않았다. 그녀가 직접 증거를 잡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대신 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해 두었다. 혜은이 잡혔다는 보고를 받는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익명의 전화로 한 언론사의 탐사보도팀 기자에게 연락했다. 과거 TK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좌천되었던 정의감 넘치는 기자였다. 송파구 폐화학 공장. 지금 가면 특종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불법 폐기물 현장과 감금된 제보자. 그림이 아주 좋을 텐데요. 동시에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경찰 고위 간부에게 압력을 넣었다. 단순한 신고가 아니었다. 만약 경찰이 늑장 대응을 할 경우 과거 그가 받았던 뇌물내 내역을 검찰에 넘기겠다는 협박이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아버지의 인맥을 이제는 아들이 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폐기물 저장고 안에 오는 인부들에게 둘러싸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많은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윤 실장의 수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해운을 인질 삼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다. 멀리 떨어진 곳 차 안에 앉아있던 강태준은 현장의 소동을 무감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에게 무사히 구출되는 해운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다. 두 사람은 이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협력관계는 그들을 더 깊고 위험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폐공장에서의 소동은 TK그룹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이하은이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진들과 현장에서 압수된 폐기물 샘플은
그 자체로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대한민국 심장부에 핵폐기물급 쓰레기 매립 시도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민석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 이 모든 경랑의 중심에 선 해운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며칠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육체적으로는 다친 곳이 없었지만 그날 밤의 공포와 긴장감은 깊은 정신적 피로를 남겼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정체 모를 조력자의 존재였다.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기자들과 경찰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 다시 한번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 아닌 낯선 번호로 온 짧은 문자였다. 오늘 밤 10시 남산 N타워 3층 전망대 혼자 올 것. 장소와 시간만이 적힌 간결한 메시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어는 가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를 만나야만 했다. 모든 의문을 풀고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논의해야 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밤 10시에 남산 전망대는 인적이 드물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혜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약속된 장소에서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게 했군. 혜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색 코트를 입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차가운 재벌, 자신의 적수, 그리고 그녀가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의 상징. 그가 바로 익명의 조력자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당신이었어. 혜원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혼란으로 가늘게 떨렸다. 대체 왜 당신 아버지와 당신의 그룹을 무너뜨리는 일이잖아. 이건 말이 안 돼.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그를 경계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또 다른 거대한 기만과 음모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야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유는 간단해. 아버지는 선을 넘었어. 이건 더 이상 경영이 아니라 범죄야. 그리고 그 범죄의 희생양이 당신이 되는 걸 원치 않았을 뿐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지만 혜원은 그 안에서 미세한 균열을 느꼈다. 희생양 나를 동정이라도 한다는 거야. 당신들이 시작한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잊었어. 혜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당신도 똑같아. 결국 당신도 당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것뿐이잖아. 그녀의 비난에 강태준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복잡한 감정으로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대를 분석하는 차가운 관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용, 그래,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당신이라는 변수를 통제하고 내 계획의 일부로 쓰려고 했으니까.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혜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전부 벗어났어. 돈에도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지. 당신은 내가 평생 경멸하고 약점이라고만 생각했던 방식으로 싸웠어. 그런데도 이겼지. 그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통유리창에 한 손을 짚었다. 유리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고독과 피로가 어려 있었다. 나는 평생을 얼음 성 안에서 살아왔어. 감정은 사치고 나약함은 죄악이라고 배우면서 그렇게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가진 건 텅 빈 성뿐이라는 걸. 당신이 그 작은 사무실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동네 사람들과 웃고 신념을 위해 모든 걸 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그의 완벽한 얼음 가면이 그녀의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공허함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당신을 지키는 건 더 이상 프로젝트나 그룹 때문이 아니야.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성을 지키는 일일지도 몰라. 당신이 내 얼어붙은 세상에 찾아온 처음이자 마지막 봄이니까. 그 순간 혜연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연민과 이해,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보았다. 권력의 정점에서 누구보다 외로웠을 한 남자의 영혼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식은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봄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피부를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주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그를 올가매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경이로움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뒤에서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다. 적과 아군이라는 경계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위험하고도 필연적인 새로운 관계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TK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주주들,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한 시민단체 회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법 폐기물 매립 스캔들이 터진 이후 강민석 회장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긴급 기자회견장이었다. 단상 위 강 회장은 노련한 배우처럼 침통하면서도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룹의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강태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강 회장은 준비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일부 실무자들의 과욕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돌렸다. 자신은 관리감독의 책임만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조금의 반성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고 꼬리 자르기를 통해 자신은 위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강당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이하은과 최진우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장내는 순간 술렁였다. 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고 윤 실장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강민석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회장님께서 직접 기획하고 지시한 거대한 범죄입니다.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강 회장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비웃었다. 어디서 근거도 없는 모함을 하는 거요.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혜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최진우 변호사가 재빨리 노트북을 연단에 연결했고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윤 실장이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를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CCTV 영상이었다. 이어서 윤 실장과 강 회장이 나누는 비밀 대화의 녹음 파일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아리아시티 지하만큼 안전한 쓰레기통은 없어.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주주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거짓이다, 전부 조작된 거야.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었다. 그가 경호원들에게 다시 한번 소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강당에 또 다른 문이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인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는 비어있던 자신의 자리가 아닌 아버지의 맞은편 이하은의 곁으로 걸어갔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 회장은 아들의 등장에 잠시 말을 잃고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다. 태준은 단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스크린에 나온 모든 증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증거를 제보한 사람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직접 고발한 것이다. 장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태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TK그룹의 부회장이자 강민석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더 이상 이 거대한 죄악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TK그룹은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도구로 물들이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곁에 서 있는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저는 오늘부로 TK그룹의 모든 직위와 후계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과오와 제가 알고 있는 그룹의 모든 비리를 검찰에서 정직하게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 아버지와 제가 사랑했던 TK그룹에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잠시 후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강 회장과 윤 실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쇠고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도 강 회장은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태준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지만 슬픔이 담긴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왕국과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존엄성이었다. 소동이 끝나고 텅 빈 강당. 태준은 홀로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거대한 제국의 황태자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린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그때 하연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웃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계산되지 않은 진짜 미소였다. 그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에게 봄을 가져다준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이제 그들은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그 어떤 혹독한 추위도 이겨내고 새로운 씨앗을 싹 틔울 수 있을 터였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과 함께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민석 회장과 윤 실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은 모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권력도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한낱 허상에 불과했다. 강태준 역시 검찰에 출두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리에 대해 남김없이 증언했다.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해 보였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TK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의 칼바람을 맞았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아리아시티 프로젝트는 당연히 백지화되었다. 서울시는 오염된 부지를 국가 예산으로 정화한 뒤 그 자리에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생태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설계 공모전이 열렸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다. 바로 이하은의 그린 스페이스였다. 한때는 거대 기업 앞에서 힘없이 흔들리던 작은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 설계 사무소가 되어 있었다. 하연은 과거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던 스케치를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꿈의 공간을 설계했다. 그녀의 설계안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심는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결과는 만장일치 압도적인 당선이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과거 낡은 공장과 폐기물의 땅이었던 곳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공원의 이름은 새봄공원으로 정해졌다.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이라는 의미였다.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꽃이 피고 지는 들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친환경 놀이터,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둔 낡은 공장 벽돌의 일부를 활용한 작은 역사관까지. 공원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식처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해오는 공원. 중앙의 작은 언덕 위에 서서 자신이 창조한 풍경을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온기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돌아보자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진 얼굴의 강태준이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부회장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는 사회적 기업과 환경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작은 재단을 설립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바로 이 공원 한쪽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방 한 칸이었다. 자기 작품에 또 감동하고 있는 건가 이 대표님. 태준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혜은이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가끔은 믿기지 않아요. 이곳이 한때 그렇게 차갑고 아픈 땅이었다는 게. 그녀의 시선이 공원 저편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대로 보존된 거대한 느티나무에 닿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언덕을 내려와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그들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꺼내 혜연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다. 이름 모를 들꽃의 씨앗이었다. 당신은 죽은 땅에서도 생명을 피워내는 사람이야. 그는 혜연의 손을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깊고 따뜻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에 마침내 뿌리 내린 봄이 이제는 그녀를 향해 만개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폐허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피어난 공원의 꽃들처럼 싱그럽고 단단했다. 차가운 재벌의 마음에 그녀가 가져온 봄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서로의 풍경이 되고 서로의 정원이 되어줄 터였다. 저 멀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완벽한 오후였다.